이 시간에는 과학 법칙이나 이론은 어떤 원리로 발달하는가 라는 질문과 과학 연구에서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 자, 이런 두 가지 질문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학 법칙이나 이론은 어떤 원리로 발달하는가? 이게 이제 질문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과학 법칙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갔는지, 그 역사적인 패턴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과학 연구에서 올바른 방법은 무엇인가? 이거 뭐냐면, 과학자들이 연구할 때 어떤 절차로 하는 게 정말 올바른 방법일까? 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과학 법칙 그리고 이론이 발달하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연구를 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 한 사람은 포퍼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쿤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포퍼라는 사람과 칼 포퍼죠. 그리고 이 쿤이라는 사람은 이 과학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절대적인 법칙을 찾아내는 게 인간의 활동이라고 보는 게 이제 절대주의,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합리성을 주장을 하는 절대주의적인 진리관, 과학관을 갖고 있는 칼 포퍼가 있고,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이제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시대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그런 과학에 대한 태도를 가진 것은 바로 쿤입니다. 약간 비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과학이 발전한다라고 보는 게 바로 쿤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포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은 아주 엄밀하게 이렇게 정의되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씩 발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제 쿤은 아주 급격하게 혁명적으로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포퍼는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학이 아닌 그런 어떤 학문하고 비교했을 때 무조건 다 과학이냐, 무조건 과학이라는 단어만 붙이면 과학이냐, 이게 아니라 검증할 수 있는, 즉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면서 이것을 검증을 할 수 있는 지식 체계, 이것만이 과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오타가 있네요. 과학은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면서 검증을 극복해야 그런데 극복해야 한다. 한 다자가 빠졌네요. 다자. 자, 이것을 이제 과학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쿤은 이렇게 이제 포퍼처럼 과학이라는 게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달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 혁명적으로 아주 비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냥 혁명적으로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특정 시대의 과학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지식 체계를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천동설,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지동설을 발표하기 전까지의 그 과정을 우리가 하나의 천동설의 패러다임, 그리고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부터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지동설의 과학 체계가 들어오면 이게 또 다른 패러다임, 그래서 과거의 A라는 패러다임에서 B라는 패러다임으로 혁명적으로 바뀐다. 마치 이것은 종교를 바꾸는, 종교의 개정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조금 재밌는 표현인데, 이 과학의 혁명, 즉 과학도 일종의 어떤 종교의 어떤 신념 체계처럼 이게 매우 바꾸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포퍼의 과학에 대한 입장, 그리고 쿤의 과학에 대한 입장을 이제 서로 좀 조율을 해서 이제 균형을 좀 맞췄던 사람이 이제 러커토시입니다. 러커토시는 이제 이런 게 있죠. 쿤의 패러다임 같은 이제 내용은 상당히 공감을 사람들한테 얻어주긴 했지만, 약간 미심쩍은 게, 그래도 과학이라는 게 이게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이론인 체계 방식인데, 이게 너무 비합리적이고 종교적이다고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이제 러커토시가 이제 과학의 발달을 설명을 합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과학적 연구 프로그램의 방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고, 또는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지식 체계가 있으면 이걸로 모든 현상을 설명을 하다가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이제 과거의 어떤 핵에 해당되는 이론이 뭐 천동설이라고 하면 이제 갈릴레이가 천체망원경을 가지고 천동설이 틀린, 즉 지구가 돈다는 어떤 그 실험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제 그 핵을 공격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천동설 입장에서는 이 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 가설을 임시 가설을 세워서 그것을 막아요. 아, 그것은 네가 관찰한 것은 그게 그 지구가 돈 게 아니고 이제 그 지구 주변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행성들이 돌면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야라고 이렇게 가설을 이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임시 가설을 세워서 천동설을 막아내요. 이제 막다가 이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너무 많이 와서 이제 핵을 보호할 수 없으면 이제 핵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지식 체계인 이제 지동설이 들어와서 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가 발전한다라고 설명한 것이 러커터씨의 과학적 연구 프로그램의 방법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방금 과학이 어떤 식으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개별 과학자들이 과학 연구를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올바른 것인가, 어떤 게 정말 바른 지식을 찾아내는 효과적인 방법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는 바와 같이 데카르트, 베이컨, 휴얼이 있어요. 자,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기계론적 세계관을 이제 이야기한 그 사람이죠. 뭐 베이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론적 세계관을 이야기하는데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역법을 주로 주장을 했어요. 연역법이라는 것은 일종의 수학적 증명 과정입니다. 즉 공리, 명제가 있고 그 명제를 이용을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쭉 과정, 이런 과정을 우리가 데카르트의 연역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연역법은 되게 증명 과정이라든가 이런 내용의 체계들이 아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쭉 가게 돼 있죠. 차이점은 이제 연역법은 이제 그 명제가 앞쪽에다가 이제 두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진술해 가면서 쭉 설명해 나간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이제 베이컨의 이제 귀납법은 뭐냐면 이제 개별의 어떤 사건들과 경험들, 실험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그런 실험적인 증명이 바로 이 베이컨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자, 그리고 휴얼은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해서 데카르트의 연역법과 베이컨의 귀납법을 이제 결합을 해서 가설 연역법 또는 가설 연역 방법이라고 하는 연구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방식은 가설 연역법입니다. 휴얼의 이제 데카르트 방식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수학적인 방식, 그러니까 뭐냐면 명제를 앞에다 두고 그 명제에서 이렇게 전개되는 증명 방식으로 서술을 하면서 이렇게 진술을 해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모순은 없어요. 그러나 자연현상을 해석한다거나 새로운 어떤 자연의 어떤 그 특징을 찾아낸다거나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의 확장이 어렵죠. 너무 추상화는 가능하지만 새로운 창의적인 어떤 그 현실 속의 여러 가지 자연현상들을 해석한다거나 법칙을 찾아낸다거나 이런 것을 못합니다. 수학적인 증명은. 그래서 베이컨은 직접 실험을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찾아내서 의미 있는 지식을 뽑아내자라고 이제 귀납법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귀납법도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일반화의 오류가 생겨요. 즉 관측 사실이 많다고 하지만 나중에 관측 사실과 다른 예외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백조는 하얗다 그랬는데 뭐 실제로 있었다고 그래요. 18세기쯤에 오스트리아인가 그 검은 백조가 나타난 거예요. 검은 백조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백조는 하얗다라고 하는 명제가 깨져버리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반화의 오류가 충분히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서 휴얼은 가설 연역법이라는 연구 방법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가설 연역법이라고 하는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얼의 가설 연역 방법, 이것은 뭐냐면 먼저 의문을 가지고 관찰을 해요. 과학자들이.
근데 이때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이 관찰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해서 지식의 눈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이렇게 경험한 내용으로만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많은 학습을 해서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 또는 이 분야에 오랫동안 생각했던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하면서 공부를 한 상태에서 무엇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보이는데 저렇게 보이는데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지식의 눈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지? 라고 하는 지식에 기반한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관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관찰을 통해서 잠정적인 그 의문점에 대한 답을 찾아내서 자기가 생각을 하는 게 바로 가설이죠. 그래서 이 가설을 이제 내가 진짜 이게 내 가설인지 아니면 진짜 이게 뭐 잘못된 생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검증을 통해서 참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헛생각이 될 수도 있고 법칙 이론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일반화해서 성공을 하면 이게 정말 괜찮은 거야 라고 하면 이제 과학자 집단에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이런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를 발표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아까 어떤 그 의문을 가지고 관찰하게 돼서 가설을 뽑아내는 과정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귀추라고 합니다. 귀추. 자, 여기서 귀추는 귀납하고 비슷한데 이제 퍼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퍼스라는 이제 학자인데 이 귀추가 이제 귀납하고는 좀 달라요. 이것은 좀 이따 다시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가설에서 검증을 하는 과정, 가설을 가지고 검증하는 과정이 이제 연역법입니다. 연역법. 자, 지금 화면에서 보면 이제 귀납과 귀추가 나왔죠. 자, 귀납은 귀납 추론하고 같아요. 그리고 귀추는 또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 그 원어를 보면 귀납은 인덕션, 뭔가 끌어내는, 그러니까 귀납법이죠. 그리고 귀추는 업덕션이라고 해서 약간의 그 임시적인 가설, 그러니까 이건 이게 틀릴 수 있어라고 하는 임시적인 가설을 의미할 때는 귀추입니다. 그리고 약간 단정적인 추리, 결론을 내버리는 이것이 귀납이에요. 물론 두 개 다 어떻게 따져보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귀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방식은 좀 단정적이면 우리가 일반적인 귀납, 그리고 이제 틀릴 수 있는 가설, 임시적인 가설을 의미하면 귀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이야기하면 퍼스는 이 관찰을 통해서 그러한 자신의 생각 또는 관찰한 내용을 통해서 임시의 답을 찾아내는 이런 과정을 귀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귀납법적인 요소, 귀추죠. 귀추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과 가설, 그리고 연역법의 방식을 통해서 가설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이것을 이제 검증이 되면 이제 결론을 해서 일반화하는 이 과정이 과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설 연역법입니다.